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월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고정 편성 되듯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구용 교수님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네. 우리 벌써 3회째. 네. 1, 2회가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댓글들을 제가 웬만해서 잘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바이어스가 어쨌든 진행자는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박구영 교수님 나온 거 제가 댓글들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예. 댓글들이 정말 좋아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일단. 아하. 댓글 다시는 분들이 철학적이군요. 네, 내용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고정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아마 다음 주제도 발표를 홍보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조 변호사님 오늘 머리도 그렇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그렇죠. 아니 왜냐면 오늘 고급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제일 고급진 거 입었어요. 실크로. 여기는 원래 박구영 교수님 보면 밑바닥 컨셉으로 가는 건데 원래. 그렇지. 우리 밑바닥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제 친구들이 그 제 방송에 나온 제 옷차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요? 네. 참 촌스럽긴 해 그런데. 네. 에이, 부인액은 안 입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제 이제 갖고 나오신 주제가 예. 하여튼 조 변호사님이 방송 전에 굉장히 겁을 내셨어요 지금. 네. 어떤 얘기냐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사전에 봐서는 뭐 그런 예. 얘기 하셨잖아요. 하여튼 오늘 예. 저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정책의 방향성도 이쪽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친절하게 네. 우리 같은 무지랭이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천천히. 네. 뭐 빨리 하셔도 괜찮은데 좀 네. 쉬운 네. 뭐 물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겁니다. 자 갖고 나오신 주제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잖아요. 예. 어떤 걸 좀 말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나라에 예. 그 팽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네. 기업에 오너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오너. 총수, 오너. 경영진, 오너, 오너. 재벌. 오너란 말은 영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소유자란 말이잖아요. 기업을 소유자가 총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네가 이재용이냐? 막 이러죠. 네. 이건 네가 한마디로 삼성 말하면 가지고 있어? 반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적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 우리 체계, 자본주의란 게 뭔가 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서 차분히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본주의가 뭐냐는 다 아는 거 아닌가? 자본주의가 뭐죠? 막상 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뭐지? 자본주의. 예. 자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캐피탈리즘, 돌아가는 그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의 반대? 뭐 이렇게. 아하 공산주의 반대 그렇게 배우죠. 잘못 자본주의, 알고 공산주의. 그렇게 또 나오실 줄 알았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예. 이렇게 그 멋진 진행자는 뭐냐면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프로그램을 살리는 거거든요. 희생과 봉사의 정신.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자본주의란 말은 1840년에 처음 태어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에다가 아예 주의가 붙었잖아요. 예. 네, 네.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부정적인 말로 태어났어요. 아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대부분의 예. 이 자본주의 체계는 중농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중농주의. 그 농사를 중요하게, 농업을 예, 중요하게 한다. 중농주의. 여긴다. 중농주의를 탄생시킨 국가가 어디죠? 러시아요? 아닙니다. 유럽. 의외로 공부가 안 돼 있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저희 수준이 이런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농주의는 프랑스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에. 유럽이 아니고 프랑스. 정확합니다. 프랑스 유럽에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유럽 맞아요. 예, 유럽. 이제 의지하고 가야겠다. 오늘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오늘날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제도, 예. 그 자본주의 체계의 출발은 프랑스에 생겼고 예. 프랑스에서는 중농주의인데 이때 중농주의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외로 재밌는 용어예요. 피지오크라시입니다. 피지오크라시. 이게 무슨 말이냐? 피지오가 피지가 할 때 피직, 자연. 예. 자연 통치 체계란 말입니다. 예. 자연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오랫동안 모든 사물의 가치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가치는 어디서 생겨나는가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가치는 어디에 생겨나는가예요. 가치는 예. 어디에서 네, 생겨나는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에 생겨나는가.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인류 전체가 이 컵의 가치는 컵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컵이 가지고 있는 성질, 부유에 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컵의 가치를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여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 진짜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이걸 찾아내는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가치가 아니다. 이 가치는 이것이 발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에 의해서 가치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현대로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여를 한 게 이제 그 가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누군가 사람이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것이 어쨌든 예. 이 컵의 가치는 컵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컵 자체 안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말은 언제 내가 가치를 부여하냐? 이것이 나한테 효과를 미칠 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 존재는 이것의 가치는 예. 이것이 아닌 것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미치는 효과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화폐거든요. 예. 그렇죠. 화폐. 예, 화폐는 그 안에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 사실 종이 그거 종이 쪼가리지. 쪼가리 예. 금도 아니고. 예. 어. 그런데 모든 걸 움직이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가장 강력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가치가 그것이 발휘하는 타 존재에 발휘하는 효능에 의해서 가치가 생겨난다고 하는 예. 것이 현대 사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쌍놈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옛날에는 왜 근본이 있어야지. 가치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가치는 어디 있어요? 나의 근본이 내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지. 근본 있는 놈과 없는 없는 나누는 거죠. 없는 그렇죠. 놈 지금 그 빵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지. 갑자기.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가치가 원래 A의 가치가 컵의 가치가 왜 어느 순간 가치가 늘어나는 건 뭐냐? 부가가치. 가치가 첨가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치를 그러니까 첨가되는 것. 원래 이 효과 말고 가치를. 컵으로만 용도를 쓰기는 아닌겨. 예. 화병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렇죠. 예. 뭐 돈덩어리 담는 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부가적인 가치가 생겼을 때 그 가치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밖에 없다. 그게 중농주의예요. 자연. 예. 왜 아까 푸지오크라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농업을 하면은 거기서만 자연의 절대적인 자연의 지배를 절대적인 받으니까. 지배하에서만 이 가치가 생겨난다는 게 중농주의예요. 그래서 농업을 중요시하고 중농주의.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까지 가치 체계를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는 그 안에 있지 않다. 예. 효과에 의해 생겨난다. 그걸 근데 그 바꿔서 효과가 생겨나는데 그걸 늘리는 것은 자연이다. 예. 자연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진 거죠? 이제까지 모든 부가가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이 만든 거예요. 예.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이것이 영구로 넘어오면서 예. 중농주의가 아니라 중상주의로 중주의로. 바뀌는 거죠. 예. 아니야. 가치는 자연이 만드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는 거래에서 생겨. 예.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물론 처음에 자본주의란 말은 소수가 자본을 독점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점을 쓰는 겁니다. 예. 소수가 자본을 독점함으로써 예. 독점함으로써 사실은 많은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란 말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건 잠시 그렇게 썼던 말이고 실제로 자본주의는 뭐냐? 자본이 부가가치 즉 거래를 통해서 뭐가 늘어나죠?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상업. 간단한 거죠. 상업인데 어떻게 상업을 활성화시키냐 이거죠. 이게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지금 이 노트북 하나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 물 한 잔이 없어. 어떻게 서로 거래가 안 되잖아 이거. 그렇지. 절대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죠. 예. 내가 이거 쪼갤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 쪼갤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죠? 그게 자본인 거예요. 화폐. 자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분할입니다.
분할, 무한 분할. 그러니까 분할을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할을 무한대까지 늘리면 뭐가 되죠? 그때부터는 무한히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자본이 무한히 팽창할 수 있는 거죠. 자본 축적이 가능해지죠. 예. 예. 자본이 축적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거래를 활성화시켜야죠. 예. 자본이 늘어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부가가치는 많이 돌면 돌수록 돈이란 것은 많이 회전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팽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돈의 숙명이자 예. 돈은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은 집에다 쌓아두면 자 통장에다가 내가 1,0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넣어놓은 것은 가치가 1,000만 원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니까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지. 또 있지만 물가가 안 올라도 가격 가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0만 원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안 오르면 그대로 있지. 물가가 안 올라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돈이 사가서 네, 아직 그러니까 이 금융 자본주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 안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는 크게 이제 분할이 핵심이라면 예. 노동도 분할하는 거거든요. 노동을 분할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돈은 모든 걸 쪼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물건만 쪼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돈의 가장 강력한 힘은 소 한 마리를 수천 가지로 자를 수 있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것까지는 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노동도 무한히 분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소야 분해할 수 있다지만 사람을 어떻게 분해한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게 컨베이어 벨트죠. 보드주의죠. 그런 식의 분할. 네. 해체가 아니고 분업을 끝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그만 것도 한 명 한 명 담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빨리 생산하는 식으로 노동을 쪼개다. 그러면 세 가지 분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자본의 힘으로 다 그 분업을 갖다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없으면 분업이 안 이루어져요. 예. 자본은 가장 강력한 힘이 뭐다? 모든 걸 쪼개는 힘이다. 예. 분할시키면 분할시킬수록 예. 회전이 빨라집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세 가지 분업이 있는데 기술적 분업, 사회적 분업, 국제적 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기술적 분업, 예. 사회적 분업, 국제적 분업. 기술적 분업과 사회적 분업을 가장 밀도 있게 연구해서 쓴 책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에요. 국가의 부는 기술적 분업과 사회적 분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내느냐. 예. 자본을 가지고. 이게 국부론이에요. 국가의 부를 만들 때.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핀 공장에서 공정을 나누면 나눌수록 네. 그렇지. 생산력을 250배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25배도 아니에요. 예. 혼자 만드는 것보다. 혼자 만드는 것보다 공정을 나누어서 만들면 네. 그 당시 250배를 늘렸다는 말은요. 지금은 25,000배를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분업의 힘이란 게. 그게 기술적 분업의 힘이에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기술적 분업으로 생산력이 250배가 늘어났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그 이득을 다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어떻게 파느냐? 아니죠. 이제까지 인간이 살면서 예. 자기의 가치를 예. 어디서 느끼냐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 예. 내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 컵을 내가 직접 만들면 컵을 사랑하게 됩니다. 컵을 만든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못을 전체 다 내가 탄생시키지 못하고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계속 요 핀트만 계속 찍는 네. 데서 오는 어떤 네, 소외. 그거 바로 자괴감 같은 그런. 그게 바로 칼 막스가 말한 소외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분업은 생산력을 높이는 대신 예. 우리 인간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대신에 생산이 많이 되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다른 물건을 삼으로 해서. 그렇죠. 자, 대신 우리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현재의 노동자는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체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내가 기술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본가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대우를 해줄지. 초기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예. 장인이 대등한 위치였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마치 우리가 예. 요리를 못하는 사장님과 셰프가 대등한 위치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초기 자본주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쪼개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를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에 생산 라인에 투여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보통의 청년을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어디를 넣든지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이면 끝납니다. 안전교육 1시간 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노동이 대체할 수 있는 아무나 대체. 우리 모두는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청년은 사실은 좋은 대우를 옛날 장인처럼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당연히 사장한테 찍소리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나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기술적 분업은 생산력을 엄청나게 높인 만큼 인간을 또한 대체 가능한 이제 더 이상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그 감정은 이제 노동 과정에서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변호사님들조차도 지금은 점점점 자기가 이 변호의 일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만 제가 네. 그럼 그 중간에 궁금한 거 그러면 그게 그러면 긍정적이라는 겁니까 부정적이라는 겁니까? 그런 건 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대체적으로 그걸 가장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면은 네. 칼 막스처럼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예, 그건 너무 가는 거예요. 빠지니까. 예, 우선 오케이. 가지 말고 그럼 그렇게 나도 볼수 안 있다. 갈래 그러면은. 예, 그까지 가지 말자 우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으나. 이거를 예. 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선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회가 풍요로워졌으니까 그건 그렇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이제 오케이.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예. 저런 생각도 가능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노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예. 없을까?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행동주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 반대하는 행동주의 경제학이 나온 겁니다. 저번에 말했던. 저번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예, 사람은 여전히 생산 직장에서는 못 원리원 느끼더라도 집회로 가지 않더라. 예, 예. 어. 직장에서 못 느끼더라도 혼자라도 나무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게 뻘짓이긴 하지만은 예, 예. 그렇게 하더라. 예,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 10배 더 그래서 비싸더라도. 취미 생활을 할 때 본인이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겁니다. 왜? 자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힘으로 하니까. 예. 그 두 번째가 아까 사회적 분업. 사회적 분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는 농사져, 너는 뭐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예.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모두가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애덤 스미스의 관점이고 더 예. 나아간 관점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결국은 이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국보론이잖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 내에서 조절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래 경제학이란 말은 정치 경제학이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인 단위에서 분업도 이루어진 것이 이제 글로벌 경제학이거든요. 그게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받아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최근까지 미국이 자 국제적 분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리카르도 입장에서 그게 자유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사상도 원래 어디서 왔냐? 중농주에서 출발한 겁니다. 중농에서. 예, 중상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모두가 뭐냐? 산업자본주의예요. 예. 이 산업자본주의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제조업이 기반이 된. 그렇죠. 예. 금융이 기반이 아니고 그렇죠. 제조업이 기반이 된 어. 산업자본주의 예. 체계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이냐? 예. 라고 할 때 주류 경제학과 노동 경제학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류 경제학은 여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자본이다. 아까 자본이 뭐냐? 쪼개는 힘 때문에. 예. 쪼개는 힘이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산력이 높아가는 만큼 그것에 부합하는 생산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무슨 말이냐? 생산력이 11대의 생산 관계하고 101대의 생산 관계가 같을 수 있나요? 어떤 게 11대 100일대라는 생산력이 자, 우리 세 명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생산력이 11대 아니요. 우리 세 명의 관계가 10개를 만들 때 하고 10개를 만들 때 하고 네. 1000개, 만 개를 만들 네. 때 관계가 같아야 되냐 이거죠.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을 수 없겠죠. 네.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노동 가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한 노동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에 향상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자 생산 과정의 합리성이 이루어지려면 예. 생산 과정에 자 노동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 이 생산 라인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냐? 아니면 노동자는 하나의 기계 부품일 뿐이냐? 도구이고 도구일 뿐이냐?
그럼 진짜 주는 자본이 주인이냐? 그렇죠. 자본가가 되는 거죠. 노동자가 주인이냐, 자본이 주인이냐?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거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논쟁이 있었다. 그 논쟁도 오랫동안 달고 있지만 거의 끝났어요. 예. 그렇죠. 다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경제 민주화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 나왔지. 민주화란 말은 원래 영미 계통에서는 산업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예.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산업. 예.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민주화예요. 아, 생산 과정. 예, 산업 민주주의하고 경제 민주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은 주로 생산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산 과정의 민주화 중에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이 가능하면 자기가 뭔가 가치를 부여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동차에 나사를 박아요. 내가 숙여서 박을 것이냐 서서 박을 것이냐. 이건 생산 공정의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동자가 이 기업의 생산 과정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한다면 더 나아가서 경영 과정까지 참여한다면 이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산업민주주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노동이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생산 시설을 인간주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 환경 뭐 이런 자기 거. 환경 같은 거죠. 자기 환경을 노동자에게 노동 친화적으로 예. 바꾸는 거. 그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아하. 더 나아가면 뭘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경영 참여. 경영에 일정한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노동 환경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예를 들면 자사주 제도. 그러니까 이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좀 노동이사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확장되는 것을 산업민주주의라 하고요. 예. 그걸 국가 전체에서 통제하는 걸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주의는 단순한 산업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생산 과정에서만 관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생활 환경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균등, 우리 헌법적 가치에 생활 균등이 있거든요. 네, 있죠. 생활 균등이란 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전문에. 그 생활 균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포괄적인 조치가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로 헌법 119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산업민주주의의 문제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산업민주주의가 아니고 금융자본주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넘어갔어요. 어. 이미 이미 넘어갔죠. 이미 미국, 영국이 먼저 거기서 네.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의 특성이 예. 자본은 돌면서 모든 걸 분해시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예.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축적의 정도가 늘어나는 정도가 부가의 정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 가장 극단적으로 맞는 게 파생 상품입니다. 그렇죠. 네. 파생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가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생 상품이 많아봐야 극단적으로 많아봐야 제가 알기로는 몇 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파생 상품에 관련된 금융 자본주의 왜곡이 별로 없어요. 우리 워낙 사회는. 위험하니까. 예, 근데 미국은 그게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온 거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한순간에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1억을 넣는데 순간에 50억이 되기도 하지만 순간에 0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파생 상품이거든요. 예, 그것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것이 이제 말하자면 월스트리트고 그 금융 자본가들이고 그들이 그 회전 속도를 가지고 세계를 주물러 왔어요. 월스트리트가. 예. 그런데 그게 풍 하고 터진 게 2008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2008년에 세계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중산층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자산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 저번에 말했지만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예. 우리가 99% 했다 예. 하는 운동으로 오바마가 탄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는 당시 혁명적인 기운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바마를 비롯한 나중에 클린턴 부부까지 모두 금융 자본주의와 한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마가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를 탄생시켰던 배경은 예. 그 오큐파이 99, 우리가 99%다라는 예. 그 좀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 예. 저 월스트리트 1%가 모든 부를 다 갖고 가는 걸 막아달라 했는데 예. 예. 걔네들 때문에 망했는데 2008년에 전 세계가 걔네들을 오히려 돈을 더 집어넣어 갖고 오히려 살려주더라. 그거에 다 절망해버린 거잖아요. 예. 미국 시민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절망했거든. 그렇죠. 이럴 역시 쟤네 월스트리트는 끝까지 안 망하겠구나. 예. 그게 오늘날의 마가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중산층, 그것도 특히 노동,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중산층, 예. 그러니까 약중산층이죠. 중산층이지만 좀 허약한 중산층. 이게 우리 사회하고 좀 달리 미국이 그게 좀 허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중산층이 된 사람들이 당시 엄청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쟤네들 때문에 연결되는군요. 망했는데 네. 쟤네들을 단죄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역시 믿을 건 얘네들밖에 없네. 우리가 망하게 생겼으니 미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갖다 찍어서 얘네들한테 다 줘버린 거야. 네. 네. 니네들이 좀 다시 미국을 살려줘. 그래서 얘들 민주당,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들 그리고 저 뒤에 또 다른 세력이 딥스테이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마가가 출연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돈 먹고 사는 사람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관이 뭐냐?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관이 돈으로 돈 버는 사람을 악마시하는 거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바꾸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아, 기독교에서 그래요? 직업을 바꾸는 게 죄야? 그럼요. 왜? 직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느님이 준 거잖아요. 하느님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네.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역하는 거. 겁니다. 그걸 아니야. 직업을 바꾸어도 돼. 한 번 정도는. 그리고 단 조건이 있어.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키운다는 전제가 있으면 직업을 바꾸어도 돼. 라고 하고 주장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가장 큰 두 가지 공적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기독교 역사에 처음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말을 교과서에서는 봤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네요. 오늘날 저 중세의 틀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 체계로 넘어오는데 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직업선. 마가에서까지 연결되는 거는 기독교의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곧바로 그렇죠. 오는 그런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돈으로 돈 버는 것을 가장 악마시 부자가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돈으로 돈 버는 걸 가장 고리대금업이라는 거예요. 예.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고리대금을 나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가지고 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에서 정치에 입문할 수 없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영역이었어요. 그게 유태인이에요. 그렇지. 화교고 그렇지. 오늘날. 예.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인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분야에 떠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유동성이잖아요. 도업의 가장 큰 힘은 유동성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화폐 경제를 오랫동안 누려왔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악마시할 때도 히틀러가 그러네. 금융업 그렇죠. 봉사하는 유태인들이 그렇죠. 극우의 출발은 첫 번째 등장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악마화였어요. 그게 유태인으로 연결된 것뿐이에요. 그럼 오늘날 마가도 가장 악마시하는 것은 금융자본주의예요. 놀랍게도 마가가? 그렇습니다. 출발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나중에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금융자본주의하고 이들은 뭐냐면 기술, 금융이 아니고 기술이에요. 신기술로 무장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주의가 아니고 산업자본주의. 근데 그 산업이 뭐냐? 가장 최고의 산업.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예를 들자면 테슬라 또는 지금 피터 틸의 또는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뭐죠? 말하자면 AI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기업들. 이들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뿐만이 아니고 신기술로 무장한. 이들은 주장하는 건 자본은 수단이에요. 예. 자본이 지배하면 안 돼요. 예. 기술이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본은 그를 자기네도 부가적으로 들어온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수단이야.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대기업, 즉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이 진정한 기술 혁신가들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예요. 바이든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군요. 퇴임하면서 네. 그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그 그렇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이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망쳐놓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바이든은 그걸 문제점을 알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바이든이나 이 사람들은 이 마가가 공격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그 공격을 하려면 본인이 금융 자본주의에서 일정한 거리를 확실히 둬야 빠져나왔어야 되거든요. 되는데.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미국 민주주의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현재 민주당이 예. 금융 자본주의 편에 서 있는 한 저는 민주당이 세계를 지금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 제공했다. 원인을 제공했다. 중산층이 지지를 할 리도 없고. 할 리도 없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의 첫 번째가 버니 샌더스예요.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자, 샌더스가 주장하는 건 간단해요.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 경제학자거든요. 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학이 경제학으로 된 그 바로 직전까지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자이자 가장 강력한 경제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경제학이라는 말 쓰지 않았다. 정치 경제학이라고 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쳤다? 철학과에서 가르친 겁니다. 제가 지금 철학과 교수가 이런 걸 하나 그런데 이게 철학의 기본이에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도 다 경제학을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학이 가족 경제학입니다. 가정 경제학.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경제적 공동체.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솥밥 먹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아니 경제란 말이 서양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이코노미란 말이 가족이란 말이라니까요. 원래 뿌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그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농사 같이 짓는 팀이니까 밥 먹고 일어나서 농사 짓고. 아니 옛날에 같은 노동력. 그래도 부부간에 무슨 사랑을 해요. 부부간에 사랑을 해. 살림을 같이 하는 그건 거지. 맞는데. 살림을 같이 하는 거지. 무슨 사랑을 해요. 이 부분은 약간 반론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고 관념의 문제예요. 150년 전에 생겨난 관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철학자가 원래는 경제학자다. 당연한 거겠죠. 경제를 하는 거죠. 경제가 그러니까 철학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이란 말에서 방법론을 새로 만들어서 다 학문들이 떨어져 나가요. 다 현대에 떨어져 나간 것들이에요. 자연과학은 다 현대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16세기 이후에 16세기까지는 다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떨어져 나간 두 개의 학문이 있는데 철학에서 그게 세 개의 학문 말할게요. 역사학. 역사학은 최근에 생긴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이것도 최근에 생긴 학문이고 그다음에 심리학. 다 그 직전까지는 철학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식견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극우 세력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고 대안이 없는 민주당을 보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다시 들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존 스튜어트 밀은 양면성이 다 있는 철학자인데 자, 뭘 주장했냐. 생산 과정은 자연의 원리에 맡겨라. 아까 말했잖아요. 분업은 자연스럽게 해준다. 돈만 두면. 돈을 딱 넣는 순간 돈은 모든 걸 분해하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돈을 투여하는 순간 돈이 모든 걸 분해해서 생산력을 높여.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의 돈의 지배력, 돈에 의한 생산력의 향상은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분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배. 생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렇지. 분배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맡겨두면 분배가 안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분배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 까들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은 그 사회 공동의 것이에요. 출발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기업 안에서 보면 자본가의 것이냐 노동자의 것이냐 이런 말 하겠죠. 안에서 보면은 산업자본주의 체계에서는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주주들의 것이겠죠. 예. 그런데 사회 전체로 보면 사회 전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유권, 사적 소유라는 게 어떻게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지? 어째서 이게 내 거냐는 거예요. 내 거일 수 있는 조건을 철학적으로는 15세기 이후에 철학자들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뭐냐면 그때는 철학자는 지금 사회학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가장 큰 동기는 사적 소유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예요. 그리고 합의가 뭐냐? 모든 사적 소유는 공적 소유의 기반 위에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는 법률가신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죠? 소유권 사용권. 사적 소유라고 해서 내 것이 담보가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예.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이제 법에서도 국가가 적절한 선에서 필요할 때 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그렇죠. 다 깔고 있죠. 그렇죠. 그게 법철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이었고 대책의 합의는 뭐냐? 공적 소유야. 이 모두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뭐? 이거 내 건데 왜 내가 벌었는데 이게 왜 공적이야? 그럼 이런 생각 난 할 이런 말 하면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저 공산주의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요. 세계 모든 철학자들 다 이거 합의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틀을 안 사람들은 다 공적 소유의 기반 위에 사적 소유를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인물이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은 예. 지가 잘나서 그 기업이 혼자 잘나서 그 돈을 예. 번 게 아니고 그 사회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예. 사람이 번 거니까 너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 다른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번 거지 뭔 사회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죠. 내가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맞아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옆에 차를 다 치고 간다든가 공적으로 불을 꺼야 되니까 아니면 무슨 긴급해서 무슨 아니면 도로를 해야 돼서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데 이것이 국가의 소유 위에서 나의 사적인 이 컵을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공적인 소유 위에서 있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거는 갭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했던 지난 오랜 동안 철학책 중으로 가장 유행한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마이클 샌들의 그 책의 핵심이 주장이에요. 정의란 무엇이냐 할 때 분배의 정의거든요. 예. 분배의 정의의 핵심은 뭐냐? 심지어 마이클 샌들이 이런 말 해요. 이건 존 롤즈의 이론을 가져와서 자기 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 막 죽고자 공부를 해서 지금 사법시험 합격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고대 그리스에 태어났으면 당신 복권 못 됩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왜? 거기는 마라톤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 조건이 있어요. 인재의 조건이 지금 당신한테 우연하게 행운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하는 것도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것도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란 전제에 의해서 내 것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본소득론의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태양 에너지로 가지고 신안에서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아니 내가 태양 에너지 내가 사용하는데 내 거지 그렇습니까? 태양 에너지 당신 것입니까? 바람이 당신 것입니까? 그럼 국가가 깔아놓은 우리 사회의 이 인프라들,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다닐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도로가 있고 내가 거기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이 마치 태양열처럼 그렇죠. 자연이 준 것처럼 국가가 깔아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 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국가가 필요하거나 분배를 하거나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단순히 거네요. 국가가 아니야. 우리 구성은 모두의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가능하면 자본소득을 갖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본소득을. 예. 그러니까 돈이 노동소득이 돈을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자본주의 체계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저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면 왜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는 세계 10대 강국인데 예. 금융자본주의는 30-40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예. 금융자본주의 체계를 정상화시키면 그게 코스피 5천이란 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도 10위권 안에 가면 코스피 5천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고 있냐는 거거든요. 왜 안 되고 있냐. 왜 안 되고 있냐. 이게 바로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모두의 것이라고 되는 순간 금융자본주의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대기업 오너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 얘기죠. 대주주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없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주의다 얘기는. 자본가. 네? 미국과 유럽의 그 자본주의하고 다른 게 그런 기업이 예. 다른 게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가 그렇죠. 다른 게 한국과 다른 게 그거라 이거죠.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랬죠. 돈의 가장 큰 힘은 뭐라고 그랬죠? 분할이라고. 쪼개는 거. 쪼개는 거잖아요. 네. 그 핵심이 주주 자본주의예요. 이건 많이 쪼갤수록 건강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한 기업이 다시 말하면 주주라고 하는 것은 많이 쪼개질수록 건강한 거예요. 이 기업이. 예. 다시 말하면 원래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실현하는 방법은 주주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부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국민주 같은 걸 발행해서 예.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주를 발행해서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거. 지금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AI나 뭐 이런 거 예, 국민주 해서 국민주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발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민주주의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이 무수히 논쟁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 어딘가를 대통령께서 공부하신 거예요. 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산업민주주의에서는 기업의 누구의 것입니까 봤을 때 우선은 노동자의 것이 되려면 산재를 가능하면 줄여야 되는 환경. 이게 가장 기초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산재 줄이는 거. 산재 3만 개 줄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가는 것은 금융자본주의 체계에서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막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최소한 5분의 3이 주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 5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다수가 그 혜택을 주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본소득이 예. 금융소득이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이 있어야 지금 현 체계에서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중산층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주식하는 걸 투기나 이런 것은 옛날 자본가들이 장난을 치니까 예. 거기에 일부 그 특정한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그 장난에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식을 조작하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교란됐어요. 예. 대통령이 앞으로 자본시장 교란시킨 사람들은 본보기로 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폐가망신 하겠다 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는 자본시장 교란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5년 동안 확실히 자본시장이 정상화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전 국민의 5분의 3이 주주가 되는 날 동시에 산재가 50% 줄어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AI 사회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그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된다. 국민들이 기업에 주식을 갖는 방식으로 기업의 주인이 늘어나는 것이 네. 그 자본 이 기업이 생산하는 부를 예. 주식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눠받는다는 그렇죠. 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그 경영에 참여해서 예. 너네는 산재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동시에 가능한 없어라고 거죠. 예.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려면 동시에. 이제 나는 반자본주의자야. 그러면 오케이. 그건 동의합니다. 저는 뭐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자본주의자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매력은
반자본주의다도 자본의 힘으로 포섭한다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반자본주의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라면 금융자본주의를 부정할 수 길이 없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버티고 있는 힘은 유일하게 금융이지. 금융자본 때문입니다. 아까 조 변호사 말씀대로 잠깐 제가 보충하면은 직접 아까 말 이재명 정부가 좀 국민주에서 뭐 직접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큰 자본이 필요한 AI나 이런 부분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주식에 실제로 투자를 하잖아요. 직접 투자가 아니거든.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다 주식에 간접적인 투자로다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 혜택을 미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잠깐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IT나 이런 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잖아. 어떤 특정 기업에 삼성전자 그때 돈 없었어요. 혼자 못 하거든. 그러니까 국가 몰아줬어. 그렇죠. 몰아줬는데 네. 그 혜택을 결과적으로 봐서 나라는 부강해진 것 같은데 그 혜택의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오너 일가들이 다 가져가더라.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그렇습니다. 반복하면 안 된다는 예, 거거든요. AI에서는 그러네요. 국가에 많은 자본이 분명히 투입돼야 됩니다. 그 자본이 투입된 자본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또다시 반도체나 IT처럼 특정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그 자본가들한테 산업 자본가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얘기가 맞는 거죠. IMF 때 예.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예. 창업해서 큰 돈 벌고 재벌되고 하는 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IMF 때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기업을 살리는데 근무왔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같이 기여한 겁니다. 예. 그 금이면 지금 얼마예요? 만약에 어마어마하다. 시장 그대로 두잖아요. 예. SK 하이닉스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시장의 논리를 가만뒀으면. 그러니까 국민 경제학, 다시 말하면 국민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아난 기업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국민의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도 다. 맞아요. 출발은 국민의 것입니다. 맞아. 예.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기업 살아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내수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현대가 내수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분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기업은 주주의 것입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너는 없어요. 세상에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오너란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특정 맥락에서만 쓰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영미권에서 오너란 말 쓸 때는 지금 아주 특이한 경우에서만 쓰는 거예요.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쓰는 말이고 우리는 그냥 주식회사 아니고 개인 회사면은 그렇게 써도 그렇죠. 돼요. 유한회사 이런데. 예. 주식회사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자기 회사 하려면은. 주식회사는 주주의 것이에요. 예. 동시에 주주의 것이라면 진짜 주주의 것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국민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우리가 세금 걷어서 그렇죠.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 때마다 우리가 다 예. 예?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 국고 투입했죠. 위기 그렇죠. 있을 때마다. 국고는 누가 만들었어요? 은행이건 뭐 기업이건 다 우리 세금 걷어서 준 거예요. 다 투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것에 맞게 저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 저는 금융자본주의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금융자본주의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야말로 금융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기업 그 자체를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되 예. 그 근본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제가 그 과거에 경제쇼 하면서도 쭉 가졌던 생각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그게 어떻게 보면 동쪽에 예. 그 동구권의 그 공산주의 세력의 산업주의 예. 그리고 서구권의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의 금융자본주의 이게 사실 냉전 시대를 계속 대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그게 막 서로 믹스가 돼 버렸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역시 이게 내가 땀 흘려 버는 그 소득에 대한 땀의 대가를 더 존중해 줘야지. 돈을 버는 이거는 어쨌든 자본가들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 아니냐. 자본소득이라는 예, 건. 예. 그래서 요거는 금융자본주의는 약간 좀 저는 예. 뭐라 그럴까 좀 나쁜 부정적으로, 놈? 약간 부정적으로.
이건 좀 나빠. 예. 역시 이게 내가 정당한 대가로다가 이렇게 일해서 번 돈이 최고지. 이걸 대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로소득처럼. 그러니까 요건 약간 불로소득으로 저는 네. 봤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 부동산 투기에서 번 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땀을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박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현대 사회가 그렇게 됐으니 예. 자본주의를 하려면은 노동소득뿐만이 아니고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요걸 같이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돈만이 그의 가장 강력한 힘을 예. 분할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은 살 수 없지만 자본을 가지면 집의 부분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힘인 거예요. 그렇죠. 집 한 채를 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집 한 칸은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생산력이 늘어난 만큼 대한민국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늘어난 만큼 청년들이 똑같이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전 국민이. 맞아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를 지금 청년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금융자본주의를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국가가 그동안 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어요. 무슨 방법이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한 해에 600만 원씩 연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에 들 수 있어요. 네, 들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드는 순간 여기에 들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주식만 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주식을 삼성 살까 SK 살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전체 자본주의에 투자하세요. 예. 아니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금융소득을 가지게 한다,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정책도 펴고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이해를 사실 못했었는데 네. 오늘 얼핏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맥락이구나라는 거는 약간은 알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게 지금 홍사원 기자님이나 제 또래에 좀 건강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처럼 고리대금업,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우리 저도 기자 생활할 때는 네. 주식시장은 그 합법적인 도박장이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예. 저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쩐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팀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게 무슨 486이라고 문제를 불리는. 발생시키냐 하는 예.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왜 진보가 집권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진보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고 큰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정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돈을 푸는 거예요. 예. 돈이 풀면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 멈춰 있지 않고 돌아요. 예. 막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돌아서 어디에 꽂히냐? 부동산 시장에 꽂히는 순간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이것은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자본의 유동성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 모두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민주화를 지향했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나타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건 우리한테 큰 행운이에요. 다른 대통령 같으면 진보적인 대통령 같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코스피 5천 예. 경망스러워 보이잖아요. 예. 무슨 돈 장난하는 거야? 지금 국민들을 전부 투기장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은 누구의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기업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국민이 주주가 돼야 돼요. 예.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코스피 뭘 사냐? 코스피 100이나 200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코스피 100이나 200을 사는 겁니다. ETF로.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거라 이거. 예. 한국 주식을 한다는 건 뭐냐? 한국 자본주의, 경제. 산업자본주의 전체에 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주길 바라요. 기본소득을 코스피 100 ETF를
국민용으로 출시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이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그 기본소득 돈으로 현금으로 주지 말고 그렇죠. ETF 주식을 주는 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예, 다. 공평하게. 예를 들자면 지금 신안군에서 예. 기본소득을 줄 때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줍니다. 예. 청년들에게 돈 안 줘요. 청년들 돈을 주면 부모들이 쓰거든요, 이거. 뭘 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맡겨요, 아예. 이 친구가 대학 갈 때 찾을 수 있게. 아, 그 돈을 불리게. 돌리게. 그치? 예. 다시 말하면 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지금은 방법을 해야지. 예. 저는 혁신적인 제안이 뭐냐? 기업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코스피,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 1위부터 100위까지 100위까지 기업이 다 국민이 만든 기업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 국민에게 돌리는 방법이 예. 뭐냐? 그 기업들의 코스피를 연금 형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 이건요. 코스피 오늘 4,000대냐 5,000대냐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일 이거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 5,000 할 때 사람들이 막 어떤 종목 오르냐 안 오르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개인 방송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은 코스피 전체 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국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통제도 가능한 겁니다. 기업을. 이게 어떤 지금 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는 진정한 빨갱이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국민의 것으로 만든다. 완전 빨갱이지. 여기서 한 멘트만 딱 나면 아슬아슬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게끔 하자 이렇게 그냥 방치해놨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네. 어려울 때 다 손 내밀어서 그때 다 도와주고 그렇죠. 근무 와서 도와주고 온갖 세액공제로 도와주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서 외교해주고 지금 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AI, GPU 25만 장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 다 써서 나중에 누가 돈 봅니까?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뭐 다 벌겠죠. 그 자기들이 사온 것이야 자기들 돈으로 산다 하죠. 정부가 사는 5만 장 누가 씁니까? 기업이 쓰잖아요. 결국은 기업이 씁니다. 지금 인프라로 만든 예를 들면 2조 5천억짜리 해남에 국가 컴퓨터 센터가 생깁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씁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기업들이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것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해야 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익을 오늘 내일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온 국민이 연금식으로 그야말로 미국처럼. 예, 국민연금식으로 하게 해야 된다. 보통은 이런 얘기가 앞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뒤가 너무 신선해서 예. 앞부분은 그렇게 대기업에 몰아주면 이제 밑에 중소기업이나 이제 협력업체나 다 같이 잘 살고 그럼 거기서 월급 받아라. 그 월급이 오르면 너도 잘 살게 되지 않냐. 그게 부의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게 그렇죠. 전형적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대기업에 네.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도 잘하게 하고 그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그 가치를 분할해서 나눠 갖자.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풀린 유동성이 이재명 정부가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확장된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본시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산업자원으로 들어가느냐, 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부동산으로 가는 순간 부동산은 아까 막혀 있죠.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쪼개지지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독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정 자본가들한테. 맞아요. 안 돈 있는 돌죠. 부자들한테 그냥 몰아주는 거거든. 봉건 체계예요, 그것은. 예.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마치 튤립 팔듯이 팔고 하면서 계속 부동산 가격만 그러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서울에 부동산을 올리는 부동산으로 이 자금이 유입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큰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만 녹아나는 거예요.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쪼갤 수가 부동산은. 없으니까. 부가가치가 그건 자본주의가 없거든.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자본의 이건 진짜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예.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투기야. 저는 진정한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본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자본의 힘은 모든 걸 쪼개는 힘이다. 예.
이 얘기도 저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본주의자 박구영. 아니, 일각에서는 오늘 아슬아슬한 발언이 많이 빨갱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세 번째 아까 국제적 그 분업은 지금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좀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하여튼 그 경제적인 분야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요즘은 기본소득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그 얘기가 귀결이 그거로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선거를 2번 치렀잖아요. 예. 2번 치르면서 국민들의 느낀 정서를 거죠. 알아요. 기본소득 아니까, 얘기 나오면 빨갱이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입장이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받은 건 신안이에요. 신안군. 거기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 분배가 되는 걸 봤어요. 예.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25만 장 오는 게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지금 25만 장을 돌리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에너지. 전기. 예. 에너지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로 250장을 돌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그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될까? 요거 이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그 이제 GPU 그거 내가 가시는군요. 궁금하거든 정말로. 궁금해 정말. 진짜 명예주제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빨갱이 그만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한 번 더 모시지 모셔야겠네. 어차피 한 번 더 근데 모셔야겠네. 기자님 재밌습니까 저희가? 제 이야기 재밌습니까? 아니, 저는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소비노트는 마찬가지고 저는 어쨌든 요번에 좀 관심이 있었고 원래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많이 좀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당연히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그렇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강건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게 시대와 공간과 국가를 막 넘나드는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GPU 그거는 관심들 많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한번 좀 아유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동틀 때까지 한번 해보시고. 끝장 토론. 자, 다음 시간 뵙고 오늘 조수진 변호사 박구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